저는요, 그날 내 손으로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정말 많은 사연들을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딱 그런 날이더라고요. 왜 아들을 내쫓아야 했는지 그날들의 기록을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 봄이었습니다. 봄이라고는 해도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이었는데 아들 민준이가 퇴근하고 나서 불쑥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없이.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부탁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30년을 넘게 봐온 아들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어떤 표정이 담길 때 어떤 말이 나오는지 저는 다 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피하고 말을 꺼내기 전에 헛기침을 한번 하고 손을 무릎에 올려놓는 그 버릇. 어릴 때 성적표 숨겼다가 들켰을 때에도 그랬고 결혼하겠다고 말하러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와 지영이가 이번에 같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서 둘 다 옮기게 됐는데 출퇴근 거리도 너무 멀고 업무가 바빠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말이 손자 준서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야근이 많을 것 같아서 믿고 맡길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조금 보태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준서는 그때 막 3살이 지난 아이였습니다. 몇 달 전 명절 때 봤을 때 볼이 빵빵하고 눈이 초롱초롱해서 안아주니까 품에 쏙 안겨오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쫓아다니던 그 아이.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3년 전이었습니다. 그 뒤로 혼자 지내는 집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모릅니다. TV를 틀어도 허전하고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고 아이 웃음소리 하나면 그 적막이 싹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피부치인 손자였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걱정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준서는 내가 잘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서가 좋아하는 간식이 뭔지 지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답장에 길게 적어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잘 부탁드린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렇게 제 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준서는 집에 잘 적응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온 게 낯설 법도 한데 과자 봉지 하나 꺼내주니까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낯을 안 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내외가 준서를 안겨주고 나가면 저는 하루 종일 그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아침 먹이고 공원 산책 나가고 점심 먹이고 낮잠 재우고 일어나면 또 간식 주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아이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3살짜리 아이 하루를 온전히 책임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70에 가까운 제게는 더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에도 공원에 나갔습니다. 준서가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저도 쪼그려 앉아 무릎을 불어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억지로 웃으면서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처음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보내준다는 생활비. 처음 한 달은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준서 기저귀값, 간식값, 밥값,
다 합치면 30만 원으로는 턱이 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자리 잡으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2달째도 30만 원이었습니다. 3달째는 25만 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서 먹이고 입히는데 드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좀 더 보내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직하고 나서 수습기간이라 월급이 깎였다고 했습니다. 좀 지나면 나아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은 마음이 의심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제가 낳아 키운 아이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주말에 외출을 한다고 하면서 준서를 하루 더 봐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친구 결혼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연히 SNS에서 며느리 사진을 봤습니다. 작은 아이 지인이 올린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지영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결혼식 하객복장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캐주얼 차림에 카페 창가에 앉아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결혼식이라면서 왜 카페에 있을까? 혹시 식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카페에 간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굳이 꼬치꼬치 따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습니다. 준서가 낮잠을 자는 사이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유명한 설렁탕집이 새로 생겼다는 걸 TV에서 봤거든요. 깜짝 방문해서 점심이나 사줄까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전화를 받은 아들은 지금 회의 중이라며 빠르게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바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통화가 끊기기 직전 배경에서 들린 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무실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였습니다. 드넓은 야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그리고 멀리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 한낮에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야외라면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데였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사람이 놀이터 근처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억지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아마 잘못 들었겠지, 회의실 창문이 열려 있었겠지 하고요. 며칠 뒤에는 며느리한테 연락할 일이 생겼습니다. 준서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일찍 올 수 있겠냐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답장은 2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왔습니다. 외근 중이라 이동이 어렵고 최대한 빨리 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가 넘어서 지영이가 왔습니다. 저는 준서를 안겨주면서 지영이의 손을 봤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봉투였습니다. 외근 가는 날 백화점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게 사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준서를 안겨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준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제가 혼자 병원을 데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소아과에 가서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한테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지영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 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를 두고 나가서 몰랐다고. 지영이도 회의 중이어서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준서가 많이 아프냐고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픈 아이를 혼자 병원에 데려가면서 택시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졸았는지, 진료실에서 준서가 주사 맞으면서 올 때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순간에 부모가 곁에 없다는 게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래도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서는 좀 나아졌다고 약 잘 먹이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부엌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틀 뒤 지영이가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서가 아플 때 연락이 안 되면 곤란하다고, 전화는 되도록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점잖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의 반응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참, 회의 중에 어떻게 전화를 받아요? 하는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입으로는 다음엔 꼭 받겠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귀찮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들 내외가 새 차를 샀습니다. 준서를 데리러 왔는데 현관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어서 물었더니 새로 뽑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국산 중형차가 아니었습니다. 수입차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직하고 수습기간이라 월급이 깎였다던 아들 내외가 수입차를?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는 생활비는 여전히 3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차 할부가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생활비 빠듯하지 않겠냐고. 아들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수습도 끝나고 월급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도 좀 늘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준서가 크면서 먹는 것도 늘고 옷도 자꾸 사야 하고 이것저것 드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차 할부도 있고 이것저것 고정 지출이 많아서 당장은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뭔가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뒤였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순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임이는 성격이 직선적인 사람이라 돌려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일 낮에 남편이랑 명동에 나갔다가 민준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지영이랑 둘이 백화점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던데 무슨 일 있는 거냐고 했습니다. 회사는 안 가냐고, 자기가 잘못 본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임이는 잠시 기다리다가 혹시 내가 괜한 말을 한 거냐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지금까지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전화 배경에서 들리던 야외 바람소리, 외근날 들고 온 백화점 쇼핑백, 새로 뽑은 수입차, 늘어나지 않는 생활비, 수습기간이라 월급이 깎였다는 말, 이것들이 전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아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부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이걸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따져야 하는 건지 어느 쪽을 택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영이 없이 아들만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왔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요즘도 회사 잘 다니고 있냐고. 아들은 잠깐 눈을 피하더니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순임이가 평일 낮에 백화점에서 너희 둘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날은 반차를 썼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병원 예약이 있어서 반차 내고 지영이랑 잠깐 나갔다 온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반차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눈이 저를 피하고 있었다는 건 느꼈습니다. 30년을 넘게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증거 없이 몰아붙이면 괜히 관계만 상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전화를 받고 나서 한 달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준서를 데려간 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다가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결혼 전까지 이 방을 썼고 가끔 짐을 두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다 서랍장 위에 뭔가 올려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어 메모지를 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 은행 상담 예약, 법무사 연락.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전 날짜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틀렸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쓸데없이 예민해진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A4 용지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평당 시세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 예금 계좌번호와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알려준 적이 없는 잔액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거의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위임장 양식이었습니다. 재산 처분에 관련한 위임장이었습니다. 위임인 칸에는 제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수임인 칸에는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란 바로 옆에 연필로 작게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도장, 서랍 두 번째 칸.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른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공원에 나갔던 2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웃었던 2년. 생활비가 줄어도 아무 말 안 했던 2년.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던 그 2년. 울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딱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 된다. 저는 그날부터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초인종이 울리면 문을 열어 준서를 받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들 내외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준서를 재워놓고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계좌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이유를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관리하기 불편해서 바꾸려 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통장도 도장도 전부 새 것으로. 그리고 기존 도장은 그날 집에 와서 버렸습니다. 서랍 두 번째 칸에 있던 그 도장을. 둘째 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러 구청에 갔습니다. 남편 살아생전에 친하게 지내던 법무사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급하게 여쭤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바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재산을 정리하려 한 것 같다고, 위임장 서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들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오셨다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아파트에 제한을 걸어두면 본인 동의 없이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서류를 꺼내놓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아직 서명이 없으니 법적 효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해가면서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제 됐다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준비를 시작하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에 지영이가 준서를 데리러 왔다가 잠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가끔 그러는 날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더 넓은 데로 가면 준서도 좋고 어머니도 가끔 오셔서 주무실 수 있게 방도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려 하는지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사 자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지영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아파트를 전세 놓고 그 보증금으로 큰 데로 가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저희 집에 같이 사시면 되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지영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내 아파트를 전세 놓고 보증금을 가져다가 쓰고 나는 너희 집에 얹혀 살라는 말을.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지영이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3주가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아들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회사를 그만둔 지 꽤 됐다고 했습니다. 이직이 아니라 오래전에 그만뒀다고. 그리고 나서 꺼낸 말이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을 알아봤는데 본인 명의로는 한도가 안 된다고.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겠냐고 했습니다. 잠깐만 쓰고 갚겠다고.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 얼굴이 제 배에서 나온 아이였습니다. 돌잡이 때 붓을 잡던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울던 아이. 지금 그 아이가 제 앞에서 저를 속여온 인연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 준서를 맡길 때부터였다고. 그때 이미 두 사람 다 직장이 없었고 사정이 어려워서 준서를 맡아달라고 했고 시간을 벌면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출근한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매일 아침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사는구나 흐뭇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무릎을 꿇고 공원을 다녔습니다. 혼자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부족한 생활비에 제 돈을 보탰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서랍으로 갔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새로 만든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내려다봤습니다. 계좌는 이미 바꿨다고, 도장도 새 것으로 바꿨다고. 아파트는 법무사 선생님께 맡겨서 내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봤다고. 도장 메모도 봤다고. 그 한마디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한다고, 내 노후도 내가 책임진다고. 아들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내 집을 담보로 쓰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준서는 계속 봐주겠다고.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오늘부터 생활비를 직접 내고 살아야 한다고. 그동안 제 돈으로 채워온 것들 이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들을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아들이 한참 앉아있다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서럽거나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서였습니다. 그 뒤로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결국 일자리를 다시 구했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지영이는 예전 직장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번듯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게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은 관계가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눈 마주치기를 어색해했고 지영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도 그냥 담담하게 지냈습니다. 뭘 용서한 것도 뭘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 제 몫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서는 오늘도 아침 7시에 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아이 밥을 차립니다. 준서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면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딱 하나.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내 선택으로 봐줍니다. 아무도 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가진 것의 무게를, 내가 버틴 시간의 가치를. 그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머니의 개인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거든요. 1인에 가까운 몸으로 2년간 손자를 키우고 생활비는 줄어들고 정작 자식은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돌아온 건 감사 인사가 아니라 재산 처분 서류였습니다. 이걸 단순히 나쁜 자식 이야기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부모 양육은 사실상 무임금 노동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이용하는 구조가 가정 안에서 아주 조용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재산에 손댈 권리는 없습니다. 부탁과 착취는 다릅니다. 그 경계를 흐리는 게 바로 가족이니까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처럼 이상하다 싶으면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법무사든 변호사든 은행창구 직원이든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그 사이에 서류는 완성되어 갑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나를 먼저 지키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 삶을 뒤돌아보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